자, 이제는요, 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입니다. 최희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 각자에게 좀 좋은 소식들 뭐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시간부터 먼저 갖겠습니다. 교수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네, 저 경제방송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이에요.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매일 평일 낮 12시 반에 라이브로 경제 방송 끝내주는 경제 시작했고요. 오늘도 아마 들어와서 보시면은 커피 쿠폰도 네, 하루에 한 명씩 드리는 실시간 댓글 달아드리면 드리는데요. 이게 경제가 내년부터 폭풍이 오거든요. 인공지능,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 고령화,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동이 되는데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제 이야기 깊이 있게 끝까지 이야기하는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이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 실시간 댓글 다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1시간 동안 합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여러분들 경제를 잘 알아야 부자가 됩니다. 맨날 말로만 부자 되고 싶다 하지 말고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현재 군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등록을 한 사람으로. 예비후보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군산은 뭐 지역구가 하나요? 가볼? 예, 지역구 하나고요. 하나. 예, 지금 뭐 현역 의원이 계시고 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또 한 분 오셔서 거기서 뛰고 계시고 경쟁이 저 뛰고, 치열한데요?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데 아무튼 가장 먼저 후보 자격 심사 마치고 예비후보 등록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선이 곧 본선이다 이 얘긴데. 그렇죠. 아무래도 호남이니까 경선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경쟁 상대입니까? 거기 현역 의원이 이제 신영대 의원이 신영대 그다음에 의원. 비례대표로 김의겸 의원님이 와서 뛰고 있고 또 제가 이제 해서 뭐 제가 보기엔 이제 3자 구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호남이 군산이 핫해졌는지 저는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군산이 옛날부터 핫한 지역이죠. 거기가 항구가 있어가지고 항구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예, 예전에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풍요로웠죠.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이제 GM대우가 공장이 닫고 뭐 지금 그러면서 굉장히 경제적 침체로 위기이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가 꼭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 언제까지 예비후보 등록하는 거예요? 뭐 예비후보 등록은 본선거 등록할 때까지는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차곡차곡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로 되려면 민주당에서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신영대 의원님과 제가 후보 자격 심사를 마쳤고요. 지금 김의겸 의원님은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경선도 날짜도 정해지는 거예요? 따로? 뭐 한 2월 하반이 되지 않을까? 뭐 그거는 이제 당이 전체적으로 공천 심사 일정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자신 있으니까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모쪼록 다 잘 되시기를 제가 정말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잘 돼야 된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원래 8월인가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뭐 안 한다는 듯이 막 그러다가 지금 결국은 기준금리 유지하고 금리 인하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금리 인하 시사 배경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게 밝힌 이유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작년 7월에 작년 여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9% 넘었다. 이런 뉴스 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 달 발표했는데 3.1%로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물가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현장에 있던 뉴욕타임즈 기자가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를 낙관하는 듯이 보였다. 뭐 미국의 연준 의장들은 이렇게 막 이 말이 아닌 말로 이렇게 계속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두 언어로. 그렇죠. 네. 그렇게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좀 역설적인 건데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낮았거든요. 고용 시장이 막 뜨거우니까 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실업률이 조금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3.9% 나왔는데 이게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 시장도 약간
완화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저금리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번엔 동결했지만 앞으로는 떨어지겠다. 낮출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가가 좀 잡혔고 그렇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이제 기준금리가 한 2% 차이가 납니다. 나죠. 우리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높을수록 돈의 가격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의 돈의 가격이 높은 거예요. 지금 5.5% 정도까지 가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돈이 더 비싸네. 미국 돈에 투자해 보면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네라고 하고 이제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금리 격차가 커지는 거에서 되게 우려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현재의 금리를 다시 인하하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다만 우리가 이제 물가가 저희도 이제 잡혀야 되는 사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들은 안 나왔지만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낮추기보다는 뭐 높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압박을 이 금리로만을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세계 시장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얼마나 이런 원자재들에 대한 수급을 미리 준비해서 맞추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아까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돈의 가격은 이제 환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미국이 원래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좀 약간 약세로 돌아섰다고 그러고 오히려 엔화는 계속 약세였다가 조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게 미국 달러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미국의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1년에 5.5% 이자 준다. 그리고 원화는 갖고 있으면 3.5% 이자 준다. 그럼 뭐 갖고 계시겠어요? 달러를 당연히 가져야죠. 달러가 더 네, 안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는 5.5%,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니까 그쪽으로 막 몰리고 있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도 점차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달러 갖고 있는데 달러 값이 떨어지겠네 하는 기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엔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원화 가치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1달러당 원화 얼마이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네. 환율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달러는 얼마죠? 지금 달러가 1,300원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더 기대하고 있는 떨어질까요, 거죠. 지금? 한 1200 후반대로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인하하겠다라고 하면 환율도 같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제 이 연준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인이 나오자마자 진짜 우리나라 시장에서 1,400원대로 내려갔거든요. 좀 회복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아까 엔화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그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다른 나라는 엄청난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했고, 그러면서 돈이 풀리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일본은 좀 그거하고 기조가 전혀 다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이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일본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살짝 보였어요. 거기는 이제 미국의 연준처럼 딱 중앙은행이 뭘 한 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장기채에 대한 금리를 0.5%인데 1%까지는 허용하겠다라는 식의 사인을 보내면서 약간의 변동이 생겼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엔화의 흔들림도 계속 최저치로 가다가 조금 오름세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전세적으로 세계 금리의 추세들에 따라서 각 나라의 돈의 가치, 환율의 가치도 계속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2003년, 4년 요때, 2003, 4, 5년 요때 저희 식구가 유학을 갔었었는데 엄청나게 환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돈 보내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또 돈이 막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사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떨어진다니까 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엔화도 그동안 바닥이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한번 엔화를 많이 샀거든요. 샀죠. 예. 근데 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쌀 때 사두자고 샀는데 더 예, 떨어져. 더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가 또 내다 팔아야 되나 그런데 지금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진짜 어려워요 이 돈놀이가. 그러니까요. 그 일본은행 총재가 한마디 한 게 지금 영향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지금 900원대 엔화 환율은 이거는 사실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하고 그랬었어야 일본의 되는데. 경쟁력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조금 엔화 환율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이게 아까 일본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정책을 봐야 이거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미국 금리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내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그 금리는 굉장히 높게 갔어요.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재정을 엄청 풀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서민 경제를 쫙 살려놓은 상태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경제가 뜨거우니까 고금리 상태를 오히려 유지를 더 오래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 뜨거웠던 경제가 살짝 꺾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 속도 조절하면서 완화하겠다는, 낮추겠다는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는 많이 올리지 않고 재정은 쪼였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감세하고 이제 예산 삭감하면서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게 될까? 이거 정말 이 퀘스천 마크 상태에 온 게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고금리 오래 가니까 또 부실 기업이나 또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그 돈은 못 버는데 계속해서 그 유지되고 있었던 사업, 자영업들은 많이 또 정리가 됐어요. 그분들은 또 실업급여 받으면 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재정으로 급여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죠. 구조조정은 안 된 상태로 재정은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돼. 굉장히 꼬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OTT 이 지금 얘기가 한참입니다. 유튜브도 지금 값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지금 막 엄청 올렸어요. 최근 그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이 줄줄이 요금 인상이 올린 건데, 사실 저도 집에 유튜브는 당연한 거고 넷플릭스, 그다음에 CJ, 그 TVN, 웨이브, 아이치, 별별 거 다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로 그냥 온 식구들이 다 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또 좀 멀리 떨어져 살면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돈을 막 2배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OTT 시장의 이제 절대적인 1등 아닙니까? 왕자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가격 정책을 바꿀 때마다 다른 이제 후발 주자들도 계속 따라가는 형국이고, 또 유튜브는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독자적으로 자기 어떤 가격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1,450원이었대 14,900원으로 이제 4,000원가량 40%를 넘게 올렸어요. 엄청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격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후발주자들도 조금씩 올리는데, 대놓고 바로는 올리진 못하고 요금제를 계속 여러 개로 변화시키면서 쪼개서, 네. 결국은 소비자에게 이제 부담을 더 주는 상황이 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외국계의 기업들이 국내에서 가격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제 공정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고 좀 그 문제가 있으면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시장을 독과점을 가지고 있는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해외 업체라고 해서 우리 국내 공정위가 주저할 필요 없다. 저는 과감하게 이럴 때는 또 치고 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후생이라고 하죠. 아무튼 네. 그 혜택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회사들이 요금들 막 인상하고 있지만 망사용료는 안 내고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는 더 비싸게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비싼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14,900원으로 이번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프리미엄 서비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유튜브 네. 프리미엄이 그렇다는 건데, 튀르키예는 1,300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10배 차이 나네요. 아르헨티나는 650원.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어요. 이게 환율 차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물가라는 게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커피값도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요. 그 스타벅스 지수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 다음으로 비싸거든요. 왜 미국, 일본은 그러는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가설은 우리나라가 시장이 너무 독점적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이제 사실 최저임금이 그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그 싼 나라들 최저임금 우리나라보다 다 비싸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아니고 뭔가 임대료나 중간 마진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독점은 지금까지 아마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좀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OTT 안 보면은 좀 바보 되는 분위기인데 요즘에. 그렇죠. 뭐 요즘은 진짜 뭐 일반적인 공중파 방송보다 네. 보다는 예, 결국 OTT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뭐 심지어 이제 극장도 잘 안 가시잖아요. 예, 네. 다 안방에서 그냥 예, OTT 통해서 다 관람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소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정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이제 공정위 같은 국가 기관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망사용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망사용료라는 게 이제 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깔아놓은 이것은 일종의 이제 공공재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망 중립성, 그러니까 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차별해서도 안 되고 누구한테 돈 준다고 우선권 줘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망의 중립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공공재라는 인터넷망을 깔아놨는데 어떤 사업자가 들어가지고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사용에 사용을 대한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옛날에는 이렇게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 때는 그냥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 엄청난 트래픽을 내니까 야 니들 좀 돈을 내면서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해외 기업들은 특히나 안 내고 있는 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고 걔네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신 사업자들이 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트래픽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냅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확대되는 사이에 뭔가 이게 이제 사적 자치 영역이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뭘 풀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지금까지 못 풀고 갔다가 소송까지 했었죠.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랑. 네. 그래서 1심을 이겼는데 최근에 다시 합의해가지고 그냥 망사용료 안 받기로 하고 대신 SK 브로드밴드랑 SK 텔레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콘텐츠를 우선 공급하는. 자신들의 이용자들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이제 합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사적 자치 영역에서 이렇게 사업자 간의 합의 보고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트위치인가요? 그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나는 한국 철수한다 이런 얘기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여러 가지 정확하게 딱 말씀하신 대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요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네. 뭔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 뭔가 돈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공개는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아까 그 넷플릭스하고 SK 브로드밴드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또 SK 쪽에서 취하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쌓인 망사용료 다 내라 이런 소송이었는데 SK에서 넷플릭스 상대로. 아니, 그래서 이겼는데 이겼는데 왜 또 또 취하래요? 2심에서 예,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선 이제 수백억 원대를 받기로 하고 취하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받는 게 요금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면 뭐 이런, 계약이 좀 있다. 네, 이런 이면 얘기도 합의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트위치도 아마 그런 종류의 이 딜이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깔아놓으면 아무나 다닐 수 있잖아요. 돈 안 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 동네가 다 막힐 수 있잖아요. 이마트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뭐 그 혼잡 이마트한테? 분담금을 내라, 뭐 환경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이제 교통유발 분담금이죠. 보통 그렇지 그럴 때. 교통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너무 많이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중립성 논의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 교통유발 분담금 받는 것처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이 사실 되더라고요. 받아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받으면 형평성에도 일단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지금 막대한 돈을 내고 그 돈을 있는데.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도적으로 만들까 하는 이제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국회에도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논의는 잘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논의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자 둘 간에 그냥 영역으로 냅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뭔가 제도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 조사한 바에는 이 망 사용료를 제도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한 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기반이 가장 발달한 잘 돼 나라가 있는 없는 나라가 나라잖아요. 없는데. 우리나라가 선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는 또 만들어 가면 세계에서 또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외국 사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서 누구나 다 그 과도한 트래픽을 이뤄내는 무슨 기준 하나 만들어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망상률을 내게 한다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죠. 그러니까 트위치 같은 경우가 지금 아니, 남들은 안 내는 것 같은데 나만 내고 있었네. 그러니까 날 과도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서비스 안 하려고 하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그 우리 사용자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갑자기 뒤통수 맞은 꼴이죠. 그 너무나 잘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그런 논란이 생기지 않고 사업자들도 예상 가능하게 들어와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할 때 형평성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트위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넷플릭스도 그렇고 지금 돈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자기네는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망상이 안 내면서 네, 이용료만 올려서 수익만 더 많이 창출하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지 교수와 함께 나눴습니다. 이야기.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